짜증나. 제가 아버님 제사 음식을 왜 차려야 해요? 죽은 사람이 제밥을 먹으러 오는지 안 오는지 알게 뭐야. 날카로운 며느리의 말이 해숙에게 날아왔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걸치고 있던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제기로 쓸 그릇들을 남김없이 깨뜨렸다. 이딴 거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혼자 다 하세요. 해숙은 경직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증오만 가득했다. 그때까지 며느리는 이후의 일들을 알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과 실화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늦가을 저녁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정혜숙의 집 부엌에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김장 냉장고에서 꺼낸 갈비를 커다란 스테인리스 볼에 담고 그녀는 천천히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배즙. 손에 익은 동작이었다. 3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제사상을 준비해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번엔 좀 덜 짜게 해야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며느리 서연이 지난번 제사 때 갈비가 너무 짜다고 한마디 던진 게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사실 그 말은 불평이라기보단 무심한 한마디에 가까웠지만 해숙에게는 작은 바늘처럼 박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간장을 조금 덜 넣고 배즙을 더 넣었다. 손끝에 양념이 스며들면서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고기를 주물렀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며느리 박서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SNS를 스크롤하는 그녀의 표정은 무료해 보였다. 가끔 손가락이 멈추고 화면을 응시하다가 다시 빠르게 움직였다. 부엌과 거실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해숙은 양념한 갈비를 냉장고에 넣고 싱크대 앞에서 손을 씻었다. 찬물이 손등을 스치자 피부가 따끔거렸다. 나이가 들수록 손이 빨리 트고 상처가 늦게 아물었다.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 쪽을 힐끗 보았다. 서연은 여전히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서연아. 해숙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네, 어머니. 내일 몇 시쯤 올 수 있어? 전 부치는 거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서연은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회사 일로 이미 지쳐있던 그녀에게 제사 준비는 또 하나의 짐이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제사상 차려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해숙은 수건을 든 채로 그대로 멈춰 섰다. 며느리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다. 고기 굽고 탕 끓이고 전 부치고. 다 무슨 의미예요? 요즘 애들은 배달 음식 시켜놓고 절만 하던데요. 해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수건을 개어 싱크대 옆에 놓으며 입을 열었다. 의미라 내 시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그렇게 말 못했을 거야. 그 말에는 슬픔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짧은 투병 끝에 가을 어느 날 아침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이후로 해숙은 혼자 제사를 준비했다. 아들 윤호는 도와주려 했지만 서툴렀고 며느리 서연은 처음부터 마지못해 참여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살아있는 사람 생각 좀 해요. 그 말에 해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서현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죽은 사람이 제밥 먹으러 어떻게 와요? 다 미신이지.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남았다. 해숙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손은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었고 가슴 속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눌러앉은 것 같았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세 사람 분량의 저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하지만 식탁은 고요했다. 해숙은 혼자 밥을 떴고 서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들 윤호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어머니, 서연이는요? 방에 있어. 해숙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윤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뜨고 국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둘 다 그만해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사 하루 남았는데 이러면 어떡해요? 하지만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밥을 먹는 척했다. 사실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목이 메고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뒤 윤호는 방으로 들어가 서현과 마주 앉았다. 서현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이해를 못 하시는 것뿐이에요. 서현의 목소리는 쌀쌀했다. 윤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중간자였다. 어느 편도 들 수 없었고 어느 쪽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두 사람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해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천천히 거실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저 멀리 어디선가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이 걸린 거실 벽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모든 게 괜찮았다. 아들도 어렸고 집안은 화목했고 제사는 당연한 것이었다. 여보. 해숙은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틀린 걸까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해숙은 긴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은 제사였다. 그녀는 준비를 마쳐야 했다. 설령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다. 해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고 윤호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고 서연은 휴대폰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침묵이었다. 금이 간 마음들 사이로 스며드는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정혜숙은 잠을 설친 눈으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제사는 오늘 밤이었다. 준비할 것이 태산이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재워둔 갈비를 꺼냈다. 양념이 고기에 잘 배어 있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로 썰기 시작했다. 토닥토닥 규칙적인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깼다. 서현은 7시가 되어서야 일어났다. 머리를 대충 묶고 부엌으로 나온 그녀는 이미 식탁 위에 쌓인 재료들을 보며 미간을 찔렀다. 파, 버섯, 두부, 고기, 생선. 마치 작은 시장이 집안으로 옮겨온 것 같았다. 해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냄비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마지못해 물었다. 해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전 반죽 좀 해줄래? 밀가루 저기 찬장에 있어. 서연은 한숨을 삼키며 찬장을 열었다. 밀가루 봉지를 꺼내 볼에 담고 물을 부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서툴렀다. 반죽은 너무 되거나 너무 질었다. 해숙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물을 조금 더 부었다. 이 정도면 돼. 해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실망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걸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으로 반죽을 저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엌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3개의 냄비가 동시에 끓고 있었고 프라이팬에서는 전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다.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해숙은 땀을 닦으며 동태전을 뒤집었다. 노릇노릇한 빛깔이 먹음직스러웠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네,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내일 계약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통화는 5분 넘게 이어졌다. 서연은 부엌을 벗어나 거실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다. 해숙은 그 모습을 힐끗 보고는 다시 전을 붙였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애호박전, 표고버섯전, 동태전. 접시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시어머니의 등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참,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이렇게 한가한 척을 하실까? 그 말은 작았다. 혼잣말처럼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해숙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프라이팬 위에서 전이 탔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녀는 재빨리 불을 줄였다.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점심때가 되자 해숙은 간단하게 국수를 끓여 식탁에 차렸다. 서연은 몇 젓가락 먹고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다. SNS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읽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국수를 후루룩 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호는 회사에 있었다. 집에는 2 여자만 남아 있었다. 오후가 되자 본격적으로 전을 부쳐야 했다. 해숙은 프라이팬을 달구고 기름을 두르며 말했다. 서연아, 이것 좀 뒤집어 줄래? 서연은 마지못해 일어났다. 앞치마도 두르지 않은 채 프라이팬 앞에 섰다. 해숙이 반죽을 떠서 팬에 올리면 서연이 뒤집는 시기였다. 하지만 서연의 손놀림은 조심스럽지 못했다. 전이 부서지거나 타기 일쑤였다. 서연, 이걸 이렇게 하면 전이 이쁘게 된단다. 해숙이 서연의 손 위에 그녀의 손을 포개었다.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요? 서연이 해숙에게 소리를 질렀다. 해숙은 놀라 당황하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 있었다. 그때였다. 온갖 짜증을 내며 전을 뒤집던 서연의 손에 기름이 튀어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아! 서연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떼었다. 해숙은 재빨리 찬물을 틀어주었다. 괜찮아? 안 괜찮아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손을 씻고는 주방 타월로 물기를 닦았다. 그리고 기름 묻은 타월을 싱크대에 던지며 말했다. 전 부치기 싫어요. 냄새 다 배잖아요. 아, 짜증나. 이게 뭐야? 그 말에 해숙은 고개를 들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머리카락에서 기름 냄새가 났고 옷에도 얼룩이 묻어 있었다. 해숙은 천천히 프라이팬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럼 안 해도 돼. 내가 할게. 그래요? 그럼 진작 그렇게 하시지. 처음부터 혼자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서연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냉장고로 향했다.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려는 듯 문을 열었다가 세게 닫았다. 쾅! 소리와 함께 냉장고 문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유리 그릇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우당탕! 유리 그릇은 산산이 부서졌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현도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고 날카로웠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윤호가 일찍 퇴근한 것이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보았다. 그리고 얼어붙은 두 사람을 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윤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서현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울먹이며 외쳤다. 당신이 봐요. 이 집은 숨이 막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매년 똑같은 제사, 똑같은 잔소리.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힘들어요. 내가 당신 아버지 제사상이나 차리려고 결혼한 줄 알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윤호는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현은 손을 내저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윤호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해숙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조각을 주었다. 어머니, 윤호가 작게 불렀다. 해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괜찮아. 내가 할 일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 윤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유리 조각을 주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샀던 그릇이었다. 어머니가 아끼던 그릇이었다. 이제 그것은 쓸모없는 파편이 되어버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조각을 주었다. 부엌은 고요했다. 가스레인지는 꺼져 있었고 냄비 속 국은 식어가고 있었다. 프라이팬 위에는 반쯤 익은 전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유리 조각을 다 치운 뒤 해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싱크대로 가서 손을 씻었다. 찬물이 손을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 제사 준비 제가 마저 할게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서연이 좀 달래. 윤호는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등은 작고 구부정했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을까?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향했다. 해숙은 다시 프라이팬을 켰다.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떴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지글지글 전이 익어가는 소리만이 부엌에 울렸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울 시간도 없었다. 제사는 오늘 밤이었다. 준비는 끝내야 했다. 저녁이 되었다. 해숙은 혼자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제사상에는 정갈하게 음식이 차려졌다. 갈비, 전, 탕, 나물, 과일. 완벽했다. 하지만 그 상 앞에 앉은 사람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윤호와 서연은 마지못해 제사에 참여했다.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밥을 떴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곳에 없었다. 해숙은 조용히 절을 올렸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다. 여보, 미안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대로 못 지켜드려서. 제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아무도 음식을 나눠 먹지 않았다. 부엌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해숙은 홀로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만이 고요함을 깼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릇을 닦았다. 하나, 둘, 셋. 마지막 그릇까지. 안녕하세요. 제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집은 어제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를 기다리는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정혜숙은 그 어떤 것도 치우지 않았다. 그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 그 안에 옷 몇 벌을 넣었다. 많지 않았다. 속옷, 양말, 스웨터 2장, 바지 1벌. 세면도구를 작은 파우치에 담았다. 화장품은 넣지 않았다.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남편이 남긴 것이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옷장 위 선반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 펼쳤다. 남편과의 결혼 사진, 아들 윤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다가 조용히 앨범을 덮었다. 가져가지 않기로 했다. 추억은 여기 두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윤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젯밤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가가 부어 있었다. 해숙을 보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해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요? 가방까지 들고? 윤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해숙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저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걱정 마. 괜찮아. 어머니, 윤호가 다가오려 했지만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나와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다. 해숙과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팔짱을 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해숙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윤호는 따라 나가려 했지만 서연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냥 두세요. 하지만 어머니도 숨 좀 쉬셔야죠. 우리도 그렇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호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어머니를 붙잡지 못했다. 아니, 붙잡지 않았다. 창문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작은 가방을 든 그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다. 해숙은 집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이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다.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간호하고 수많은 밥을 짓던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터미널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다. 해숙은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아픔과 상관없이 시간은 흘렀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다. 자주 가던 마트, 남편과 산책하던 공원,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모든 것이 추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은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다. 사람들로 붐볐다.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 급하게 걷는 사람,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해숙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정해진 목적지가 없었다. 그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어디든 좋았다. 터미널 옆 골목을 걸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작은 식당, 여인숙, 철물점. 그중 한 건물 앞에서 그녀는 멈춰 섰다. 월세 방 있음이라는 손글씨 팻말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어둡고 좁았다. 계단을 올라가자 2층에 작은 방들이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다. 방 보러 오셨어요? 네. 주인 아주머니는 해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방문을 열었다. 작은 원룸이었다.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화장실이 딸린. 가구는 낡은 침대와 작은 테이블 뿐이었다. 하지만 해숙에게는 충분했다.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관리비 따로. 계약할게요. 해숙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냈다. 열쇠를 받아든 순간 해숙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다. 짐을 풀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놓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바깥에서는 터미널 소음이 들려왔다. 버스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가게 음악 소리. 시끄러웠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음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었다. 해숙은 근처 슈퍼마켓에 갔다. 쌀 한 포대, 라면 몇 개, 김치 한 통, 계란 한 판. 기본적인 것들만 샀다. 돈을 아껴야 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무거운 쌀 포대를 들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문득 슬퍼졌다. 예전에는 아들이 쌀을 날라다 주곤 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밤이 되자 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해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윤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그녀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다. 다시 진동이 울렸다. 또 윤호였다. 하지만 그녀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냥 눈을 감았다. 연락하면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며칠이 지났다. 윤호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 문자. 하지만 해숙은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결국 윤호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서연이 말렸다. 이젠 각자 사는 거예요. 서연의 말은 단호했다. 윤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다.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해숙은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밥을 짓고 터미널 주변을 산책했다. 사람들을 구경하고 가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어느 날 그녀는 터미널 뒤편 골목에서 노숙인 한 명을 보았다. 나이든 남자였다. 추운 바닥에 앉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남자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옷은 남루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직 생기가 남아 있었다. 해숙은 집으로 돌아가 밥을 지었다. 많이 지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아 골목으로 향했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밥을 건넸다. 드세요. 남자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해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걸어가면서 그녀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위로였다.
그날 이후 해숙은 매일 밥을 더 지었다. 그리고 그 밥을 골목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이 되었다. 터미널 옆 골목은 낮에도 어두웠다. 오래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았다. 그 골목 한편에 작은 식당이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새벽 식당. 밥 한 끼 드세요. 3,000원. 정혜숙은 이곳에서 2달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월세방에 정착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녀는 터미널 주변을 걷다가 이 공간을 발견했다. 가게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좁고 낡았지만 주방 시설은 갖춰져 있었다. 그녀는 주인을 찾아가 계약했다. 보증금은 적었고 월세는 30만 원이었다. 처음 문을 열던 날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 4시부터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간단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손님은 없었다. 그녀는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시간을 보냈다. 이틀째 되던 날 새벽 첫 손님이 왔다. 버스 기사였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밥 주세요. 어떤 거 드릴까요? 아무거나요. 따뜻한 거면 돼요. 해숙은 김치찌개를 끓여내왔다. 밥 한 공기, 찌개, 반찬 몇 가지. 남자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고개를 들었다.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해숙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남자는 밥을 다 비우고 3,000원을 내밀었다.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그 말대로 남자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왔다. 그리고 입소문이 났다. 버스 기사들 사이에서 터미널 옆 밥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다. 하루에 서너 명 정도. 그래도 해숙은 매일 새벽 4시에 문을 열었다. 어느 날 새벽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옷이 남루했고 손에는 때가 묻어 있었다. 노숙인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밥 파는 데 맞죠? 네, 앉으세요. 남자는 주머니를 뒤졌다. 동전 몇 개가 손바닥에 떨어졌다. 1,000원이 채 안 되었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밖에 없는데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해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 계세요.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밥을 퍼고 찌개를 끓였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만들었다. 반찬도 넉넉히 담았다. 남자는 밥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팠다. 남자는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1,000원을 테이블에 놓았다.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또 오세요.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해숙은 테이블 위에 1,000원을 바라보았다. 그 돈은 무겁고 따뜻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배고픈 사람은 돈이 없어도 먹일 것이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새벽 식당은 조금씩 알려졌다.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다. 버스 기사, 청소 노동자, 노숙인. 그들은 3,000원을 내고 밥을 먹었다. 때로는 돈이 모자라면 해숙은 그냥 밥을 내주었다. 장사는 되지 않았다. 하루 벌어 하루 쓰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해숙은 개의치 않았다.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택시 기사 한 명이 들어왔다. 오상철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사장님, 이 시간에 밥 먹을 사람 있긴 해요?
해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없어도 돼요. 혹시라도 올지 모르니까. 오상철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주문했다. 그는 밥을 먹으며 해숙에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장사 안 되시죠? 그렇죠. 하지만 괜찮아요. 왜 이런 일 하세요? 돈도 안 되는데.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오상철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자주 들렀다. 가끔 손님이 없을 때는 해숙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밤에 택시를 몬다고 했다. 해숙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도 외로웠기 때문에 그의 외로움이 이해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숙은 한 가지 습관을 갖게 되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닫기 전에 밥을 2명분 더 지었다. 그리고 그것을 비닐봉지에 담았다. 반찬도 함께 넣었다. 그리고는 터미널 뒤편 골목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노숙인들이 모여 있었다. 5명에서 7명 정도. 그들은 추운 골목에서 밤을 보낸 사람들이었다. 해숙은 조용히 다가가 밥을 나눠주었다. 처음에는 그들도 경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해숙을 기다리게 되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젊은 남자가 말했다. 30살쯤 되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가득했다. 오늘은 김치찌개야. 따뜻할 때 먹어. 감사합니다. 그들은 밥을 받아들고 골목 한편에 앉아 먹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돌아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삶의 이유였다. 어느 날 오상철이 물었다. 사장님, 매일 아침 어디 가세요? 그냥 산책해요. 해숙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상철은 알고 있었다. 그는 택시를 몰다가 우연히 해숙이 골목에서 밥을 나눠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다. 저런 분이 아직 세상에 계시는구나. 새벽 식당은 그렇게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해숙은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으려 했다. 가끔 밤이 되면 아들 윤호가 생각났다. 그는 잘 지내고 있을까? 며느리 서현과는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그녀는 연락하지 않았다. 돌아가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터미널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반복되었다. 밥을 짓고 손님을 맞고 골목에 밥을 나눠주고. 단조로웠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윤호의 집은 조용했다. 정혜숙이 떠난 지 2달이 지났지만 그녀의 부재는 여전히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다. 부엌은 예전처럼 정돈되지 않았고 냉장고에는 반찬이 거의 없었다. 서연은 대부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고 윤호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집은 더 이상 밥 냄새가 나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윤호 부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윤호를 보자 반가운 듯 말을 걸었다. 윤호 씨, 요즘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윤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는 알지 못했다. 연락도 되지 않았다. 그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이죠. 며칠 전에 제가 터미널 쪽에 갔다가 누군가 봤어요. 어머님이신 것 같던데. 윤호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도 장바구니를 든 채 귀를 기울였다.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다. 윤호 씨 어머님, 거기서 밥 장사 하신다더라. 근데 이상한 데라던데. 도박장 앞이래. 그 말에 윤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문이 닫히자 서연이 비웃듯 말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윤호는 아내를 보았다. 서연의 얼굴에는 조소가 가득했다. 그 고집에 그런 데나 어울리죠.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그대로잖아요. 시어머니가 뭐 하시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이제 보니까 도박장에서 밥 장사나 하고 계시네요. 윤호는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서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윤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윤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가 정말 도박장에서 일하고 계신 걸까? 아니면 그저 소문일 뿐일까?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소문은 더 퍼져나갔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윤호를 보며 수군거렸다. 마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길에서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윤호는 점점 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났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식탁에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무슨 짓 하는지 알아요? 윤호는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이었다. 거기에는 터미널 도박장 근처 수상한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댓글에는 여러 사람들의 추측이 달려 있었다. 사람들한테 수상하게 보인다던데.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확인해 볼게. 확인은 무슨. 이미 다 소문났어요. 우리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윤호는 홀로 식탁에 남았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야 할까? 다음 날 윤호는 회사를 조퇴하고 터미널로 향했다. 오랜만에 찾는 곳이었다. 터미널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어머니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터미널 주변에는 수많은 가게와 식당이 있었다. 1시간 넘게 헤매다가 그는 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다. 그곳에 작은 간판이 보였다. 새벽 식당. 손글씨였다. 윤호는 그 앞에서 멈춰 섰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부엌 쪽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윤호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유리창을 두드렸다. 안에서 누군가 나왔다. 정혜숙이었다. 어머니는 윤호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윤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혜숙은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부엌으로 사라졌다. 윤호는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자신을 피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호는 멍하니 걸었다. 어머니를 봤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외면했다. 그것이 더 아팠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물었다. 어머니 봤어요? 응, 뭐래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그냥 두세요. 어차피 우리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시니까.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표정, 그 눈빛. 그 안에는 슬픔과 체념이 가득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다.
경찰이 터미널 일대 불법 도박장을 단속한 것이었다. 뉴스에 그 소식이 나왔다. 윤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화면에 못 박혔다. 경찰들이 한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식당이 보였다. 새벽 식당이라는 간판.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은 오늘 오전 터미널 일대 불법 도박장을 단속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도박기구와 함께 다수의 인원이 척발되었으며 인근 식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윤호는 숨이 막혔다. 서연이 부엌에서 나와 화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게 어머니 식당 아니에요?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재빨리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터미널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골목은 경찰 차량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고 있었다. 윤호는 그 사이를 헤치고 새벽 식당 앞으로 갔다. 문은 닫혀 있었고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다. 어머니, 윤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기 사장님 어디 갔는지 아세요? 한 남자가 대답했다.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받으러. 윤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머니가 경찰서에 계시다니. 그는 재빨리 택시를 잡아타고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민원실로 달려갔다. 어머니를 찾았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다. 조사 중이라는 말만 들었다. 윤호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했다. 여보, 어머니 경찰서에 계셔. 조사받고 계시대. 전화 너머로 서연의 한숨이 들렸다. 그것 봐요. 제가 뭘 했어요. 이제 우리까지 엮이겠네요. 서연아,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죠. 우리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윤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께 미안했다. 자신이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울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경찰서 대기실에서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다. 지역 방송사의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터미널 일대 불법 도박장 단속 현장에서 인근 식당 운영자가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노년 여성, 불법 도박장 식사 제공 혐의로 입건. 화면에는 경찰서 앞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잠깐 아주 짧은 순간 한 여인의 옆모습이 지나갔다. 고개를 숙인 채 경찰관과 함께 걷는 모습. 그 장면은 불과 2초였지만 윤호의 눈에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윤호는 회사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그 뉴스를 보았다. 모두가 화면을 보며 수군거렸다. 요즘 도박장이 저런 데까지 있나? 저 할머니는 뭐지?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커피잔을 든 채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손이 떨렸다. 커피가 조금 흘렀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다. 휴게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창백했다. 그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다. 숨이 가빠왔다. 어머니가 뉴스에 나왔다. 범죄자처럼. 그는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 한 명이 그를 불렀다. 윤호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시간이 흘렀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는 재빨리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그는 휴대폰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했다. 기사는 벌써 여러 매체에 퍼져 있었다. 터미널 도박장 식당 운영자 입건 60대 여성,
불법 도박장 공생 관계 의혹. 클릭 한 번에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다. 정혜숙, 65세. 새벽 식당 운영자. 기사는 짧았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도박장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영업을 도왔다는 혐의. 윤호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고 그는 비틀거리며 내렸다. 집까지 걷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머니를 변호해야 할까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할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이웃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윤호를 보자 조용해졌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윤호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실에서는 서연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 차갑게 말했다. 왔어요? 뉴스.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다. SNS에 난리 났어요. 우리 이름도 나올 것 같은데.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어머니에 대한 글이 쏟아지고 있었다. 댓글은 대부분 비난이었다.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도박장이 없어지지 않는 거다.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냐? 자식들은 뭐 하나? 윤호는 휴대폰을 밀어냈다. 그만 봐. 그만 보라고요? 이게 우리 일인데. 서연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호를 마주 보았다. 이제 끝이에요. 우리 이름도 공개됐다고요. 서연아,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가 경찰서에 계신다고. 그래서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날 밤 윤호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조사 중이라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밤새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경찰서로 향했다. 민원실에서 어머니의 상황을 물었다. 담당 경찰관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해숙은 도박장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받고 있으며 곧 조사가 끝나면 석방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었다. 윤호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지친 표정이었다. 윤호도 마찬가지였다. 오후가 되어서야 해숙이 조사실에서 나왔다. 윤호는 재빨리 일어났다.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그를 보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해숙의 목소리는 작고 쉬어 있었다. 윤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예전의 정갈한 모습이 아니었다. 경찰서를 나와 근처 카페로 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윤호가 커피를 주문했지만 해숙은 손도 대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정말 도박장이랑 관련 없으시죠? 그래. 나는 그냥 밥을 했을 뿐이야. 경찰은 뭐래요? 조사 중이래. 증거가 없다고. 해숙은 짧게 대답했다. 윤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어머니는 너무 지쳐 보였다. 그는 그저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한참 후 해숙이 입을 열었다. 윤호야,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힘들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윤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지갑에 넣었다. 너는 잘하고 있어. 걱정 마.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흘렀다. 하지만 그들의 테이블은 고요했다. 시간이 흘러 해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가봐야겠다. 어디 가세요? 집으로 가시죠. 아니야. 내 방이 따로 있어. 어머니. 윤호야, 너는 내 삶을 살아. 나도 내 삶을 살게. 해숙은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섰다. 윤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 그는 따라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짐을 싸고 있었다. 윤호는 놀라 물었다. 뭐해?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여기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서연은 차갑게 대답하고 가방을 들고 나갔다. 윤호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다. 거실은 고요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경찰서 조사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났다. 정혜숙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2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한 명은 중년의 남자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 경찰관이었다. 그들은 서류를 넘기며 질문을 이어갔다. 정혜숙 씨, 새벽 식당을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2달 전부터요. 도박장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 없어요. 저는 그냥 밥을 팔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도박장 손님들이 당신 식당을 자주 이용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내가 한 건 밥을 해준 것뿐이에요. 돈은 안 받았어요. 형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돈을 안 받았다고요? 그럼 왜 식당을 운영했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서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굶고 있어서. 해숙의 말이 끊겼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형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덮었다. 정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박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해숙은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해숙은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그녀는 지쳐갔다. 목은 쉬었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만을 말했다.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조사가 끝났다. 해숙은 임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좁은 공간에 침대 하나와 화장실이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은 작았고 높은 곳에 있어 하늘만 보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해숙은 눈을 감았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들 윤호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며느리 서연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밤이 깊어갔다. 유치장은 고요했다. 가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지만 곧 사라졌다. 해숙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는 딱딱했고 이불은 얇았다. 추웠지만 그녀는 참았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경찰관이 유치장 문을 열며 말했다. 정혜숙 씨, 증인이 왔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들었다. 증인? 누가 자신을 위해 증인이 되어줄까? 그녀는 경찰관을 따라 조사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형사와 함께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택시 기사 오상철이었다. 오상철은 해숙을 보자 미소 지었다. 해숙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형사가 말했다. 오상철 씨가 당신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상철은 휴대폰을 꺼내 형사에게 건넸다. 이거 좀 보세요. 사장님이 새벽마다 하신 일입니다. 형사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는 해숙이 터미널 뒤편 골목에서 비닐봉지를 나눠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노숙인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고 있었다. 해숙은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밥을 건넸다. 영상은 여러 날에 걸쳐 촬영된 것이었다. 형사는 영상을 다 본 후 오상철을 바라보았다. 이게 언제 촬영된 겁니까? 지난 한 달 동안입니다. 저는 새벽에 택시를 몰면서 우연히 사장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그래서 기록해뒀습니다. 왜 이제야 가져온 겁니까? 사장님이 이런 일을 당하실 줄 몰랐어요. 뉴스 보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오상철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형사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다. 그리고 해숙을 바라보았다.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오상철이 계속 말했다. 저기 도박장 사람들은 이 밥 얻어먹으려고 줄 선 거예요. 사장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생각에 잠겼다. 젊은 여자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사님, 이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상철에게 말했다. 이 영상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조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철은 휴대폰을 형사에게 건넸다. 형사는 경찰관에게 지시했다. 영상을 복사해서 증거 자료로 보관하세요. 경찰관이 휴대폰을 들고 나갔다. 조사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형사는 해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혜숙 씨,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밥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덕분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오상철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나가기 전 그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사장님, 힘내세요. 해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상철이 나간 후 그녀는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며칠 후 조사가 종결되었다. 경찰은 해숙이 도박장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상 증거와 함께 노숙인들의 증언이 뒷받침되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공짜로 밥을 줬어요.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해숙은 석방되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날 저녁 뉴스에 짧은 기사가 떴다. 새벽 식당 노인 무료 급식소로 밝혀져.
기사는 간단했지만 진실을 담고 있었다. 해숙은 범죄자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윤호는 그 기사를 보았다. 그는 신문을 손에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서현아,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서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렸다. 해숙은 그날 밤 월세방으로 돌아갔다. 방은 여전히 좁고 추웠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다. 새벽 식당을 열어야 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되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터미널 주변으로 개나리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노란 꽃들이 회색빛 골목에 작은 생기를 불어넣었다. 정혜숙은 여전히 새벽 식당을 지키고 있었다. 매일 새벽 4시 그녀는 문을 열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사람들을 맞았다. 석방된 이후 새벽 식당은 조금씩 알려졌다. 뉴스에 나온 영향이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해숙을 보며 놀라워했다. 이분이 그 할머니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은 존경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해숙의 밥을 먹으며 감동했다.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밥이었다. 손님이 조금 늘었지만 해숙은 여전히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3,000원. 그 가격 그대로였다. 그리고 여전히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밥을 주었다. 그녀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한다. 어느 날 새벽 택시 기사 오상철이 들렀다. 그는 해숙을 보며 웃었다. 사장님, 요즘 손님 많으시죠? 그래요. 덕분에. 제가 뭘 했다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해숙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오상철은 밥을 먹으며 말했다. 사장님, 건강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이 일이 제 삶이니까요. 오상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다. 해숙은 잔돈을 건네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해숙은 창가에 새로운 간판을 달았다. 오래된 새벽 식당 간판 옆에 작은 나무판을 걸었다. 손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새벽의 식탁. 누구나 와서 밥 한 끼. 그 문장 밑에는 더 작은 글씨가 있었다. 사랑은 밥처럼 매일 새로 지어야 한다. 해숙은 간판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아마 웃으며 말했을 것이다. 당신답네. 그녀는 작게 웃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있었다. 며칠 후 윤호가 결심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어머니 찾아뵈러 가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터미널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윤호는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았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다. 새벽 식당은 문을 닫고 있었다. 해숙은 아침 장사를 마치고 쉬는 시간이었다. 윤호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가 테이블을 닫고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해숙은 고개를 들었다. 윤호와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왔니?
네, 어머니. 해숙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식당은 작고 소박했다. 4개의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간단했다. 해숙은 두 사람을 테이블에 앉히고 부엌으로 향했다. 배고플 텐데 앉아. 오늘은 미역국이야. 윤호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등이 조금 더 굽은 것 같았다. 머리는 더 하얘진 것 같았다.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식당은 깨끗했다. 바닥도 테이블도 창문도 어머니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곧 미역국이 나왔다. 따끈한 밥과 함께. 반찬은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해숙은 두 사람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다. 먹어. 서현은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 모금 떠먹었다. 짭짤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익숙한 맛이었다. 시어머니가 집에서 끓여주던 그 맛.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윤호도 밥을 먹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눈물이 흘렀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해숙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일어나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윤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윤호야, 사람은 다 실수해.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서현도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해숙은 며느리를 보았다. 서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해숙은 천천히 말했다. 괜찮아. 사람은 다 변해. 나도 너도. 서현은 눈물을 닦았다.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새로 단 간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거 봐. 내가 새로 만든 거야. 윤호와 서연은 간판을 보았다. 사랑은 밥처럼 매일 새로 지어야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두 사람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사랑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매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 해숙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너희도 밥 먹어. 식기 전에. 세 사람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침묵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가끔 숟가락 소리가 났고 밥을 씹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들이 모여 작은 화음을 만들었다. 밥을 다 먹은 후 윤호가 물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돼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하지만, 윤호야, 나는 행복해. 여기서. 이 일을 하면서. 윤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저희가 가끔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해숙은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서연아. 그 한마디에 서연은 또 눈물이 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해숙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담아왔다. 김치였다. 집에 가져가. 내가 담근 거야. 윤호는 봉지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무게였다. 그는 봉지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일어섰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해숙은 그들을 문 앞까지 배웅했다. 윤호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니,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서현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해숙은 두 사람이 차에 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윤호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멀어졌다. 해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개나리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그녀는 식당으로 돌아갔다. 테이블을 닫고 그릇을 정리하고 다음 장사를 준비했다. 저녁에도 손님이 올 것이었다. 배고픈 사람들이 올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밥을 지을 것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새벽 식당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밝고 따뜻했다. 해숙은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사랑은 밥처럼 매일 새로 지어야 한다. 그 문장이 햇살을 받아 빛났다. 그날의 식탁에는 오랜 용서와 따뜻한 밥 냄새가 함께 피어올랐다. 해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되었다. 매일 새벽 밥을 짓고 사람들을 맞고 사랑을 나누는 살.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행복했다.